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확실한 시대에 유산화 사업의 핵심을 온 오프라인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박경태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태입니다. 디지털 시대 DX입니다. 디지털 전환 DX. DX를 지금 또 DX 고령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 기사에서.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요즘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좋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좋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퍼놨거든요. 이쪽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고, 강의를 그 질병에 관련된 제품, 건강에 관련된 강의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일매일 매주 다른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 제품을 다 먹겠구나. 이번에는 신장 건강에는 이런 제품들이 좋고, 저번 주 갱년기에는 저런 제품들이 좋고,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많은 제품들을 섭취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연결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요. 굉장히 좋은 어떤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이 화면에 보니까 굉장히 바보 같네요. 어디서 이 바보가 아무튼 여러분들 따로 제가 뭐 강의를 준비하거나 PPT를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면 빠르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바쁘시니까 또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유튜브 라방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해볼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같이 하니까 자꾸 이제 말을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하지 않겠고요. 이 기사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딱 정리를 해서 올라온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 2, 3일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기사고요. 보시면 기사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어떤가, 이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대한민국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로 와 있는가라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사가 정도가 되겠고요. 이 빨간 줄을 한번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물가 상승 압력이 지난 30년 동안 보지 못한 수준으로 거세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지금 잘 아시죠? 물가 상승이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빅스텝으로부터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또 울트라 스텝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아마 울트라 스텝으로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외국 자본, 즉 달러들이 더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거고요. 오늘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1250원 정도면 IMF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1440원 됐습니다. 1500원은 넘어간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그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물가의 기본은 달러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수입을 해서 제조사에 납품을 하는 사장님입니다. 제 친구인데
오래전부터 그 일을 했었고 돈을 꽤 많이 번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물가들을 이 물건을 잘 주질 않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어떤 공급망이 지금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뚫어가지고 물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자재를 스댄을 하는 친구거든요. 확보를 했는데 5억 정도의 물량을 확보를 해서 이제 돈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현금 우리 원화로 줄까요? 아니요, 달러로 줍니다. 달러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1,400원대에서 1,400원대가 됐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결제를 해야 되는데 5억을 줘야 되는데 5억 5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빵꾸가 났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5억을 줘야 될 때까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5억을 맞춘다고 애가 얼굴이 썩어있더라고. 살이 다 빠져가지고. 겨우 맞춰놓은 거예요. 정부 돈 땡기고 뭐 땡기고 뭐 땡기고 다 해가지고. 근데 5천만 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버리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물가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이런 어떤 물가들은 소비자로 전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고깃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꽤 성공한 친구예요. 돈도 잘 벌고요. 고깃값은 이제 올릴 거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9,000원대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삼겹살이 11,000원, 11,000원대 많죠. 이제 올릴 거라 그러는데 그 친구의 말은 그래요. 자신감이 많아요. 항상 그래요. 자신감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어차피 물가가 오르면 올리면 된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키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그걸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매출이 많아질 확률이 많을까? 적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적어질 확률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뭔가 방송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 제가 경험한 어떤 얘기들. 저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많이 물어보거든요. 좀 어떻냐. 농사를 하는 친구한테는 농사에 관련된 부분들 좀 어떻냐. 농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딸기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게 이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이게 돼 있죠, 돼. 그게 9,800원 정도 했대요. 이게 뭐 한 봉인가 9,800원 했는데 지금 13,000 몇백 원 한대요. 그러니까 한 150% 정도가 올란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실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제 친구들만 해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죠. 자영업부터 해가지고 뭐 제조업에 납품하는 어떤 그런 무역하는 친구, 어떻게 보면 무역이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형태의 종사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공부한 것들하고 좀 접목을 시켜보면 참 생각보다 더 심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타격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 이게 어느 선상까지 올라가면 어느 선상까지는 버텨낼 수 있지만 누가 버텨내요? 지들이 버텨내? 아니요. 소비자들이 버텨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버리면 소비자들은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현재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딜까요? 백화점? 아울렛? 아니요. 90% 할인하는 데 있죠. 배는 입고 들어오면 지금 여기 있더죠. 이게 폐업 처리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 같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의 저물가와 안정적인 성장의 시대는 끝나고 고물이 아니고요. 고물가 저성장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봐집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물가 저성장이 뭡니까? 고물가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자, 이런 질문들은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가장 치명적으로 노출된 한국 경제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왜 한국 경제는 사활이 걸렸어요? 한국 경제?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수입을 해야, 수입에 의존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런 나라끼리의
어떤 공급망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공급이 되더라도 굉장히 비싼 돈으로 주지도 않는데 더 비싼 돈으로 가져와야 되고, 이걸 비싼 돈으로 지금 달러가 올라갔을 때는 달러가 원화 대비 달러가 올라갔을 때는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걸 팔아가지고 수출 달러가 원 달러가 1,000원 하다가 지금 1,400원 하니까 40%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답니다. 왜? 수입하는 물가도 너무 비싸고 가공하는 것도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여러 가지 형태로 비싼 걸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팔아봤자 수출하는 기업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어떻다?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거죠. 한국에는 지금 우리 한국은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항상 그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 국가의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무너진 나라들 있죠.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뭐 파키스탄이며 스리랑카며 계속 지금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나라만 잠깐 보면 베네수엘라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베네수엘라가 결국 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석유의 결제 망해서 퇴출됐습니다.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해버렸어요. 그 안에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지만 미국이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제를 못하게 되면서 그 나라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생태계를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내고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석유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리스는 뭐예요? 관광. 아르헨티나는 뭐예요? 농업. 농업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해서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1차 산업 제조라든지 제조라든지 뭐 기간 산업들 있죠.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만이 팀이라는 게 우리 팀이라는 게 잘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잘 어우러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역할을 해내고 저 역할을 해내고 그래야 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크게 보면. 하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나라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대외 외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어떤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와 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빈국에서 전쟁을 통한 어떤 그런 정말 빈국에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70년 만에 경제대국 10국으로 갔잖아요. 10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전 세계가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면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체제가 전환이 되면서 체제가 전환이 되면서 국가의 도움들이 많았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원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제가 성장하면서 무언가 따올 수가 있었고요. 수출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해지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한 성장한 국가,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그게 거의 다 그런 어떤 기저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에는 당분간 상당히 좋지 않은 변수들이 너무 많다. 이런 정도로 조금 알고 계시면 나는 그러면 항상 이런 상황인데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되는 거지. 그죠? 강사님 다운펌 이쁘게 되셨습니다. 다운펌이 아니고요. 이거 머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머리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자, 또 조금 넘어가가지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장기화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의 의문들에 대한 답은 지난 30년간의 저물가 구조를 가능케 했던 요인들을 밝히면 쉽게 얻어진다. 예전에 제가 인플레이션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계속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발생하지 않고
낮게 발생하면서 경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의 저임금 수출이었습니다. 예. 이 밑에 나오죠. 세계 경제 질서에 중국과 인도와 같은 저임금 국가들이 편입돼 세계의 공장으로 작동됐다는 점이 어디 갔어? 점이다. 즉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세계적 공급 확대가 저물가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는 리스크입니다. 그죠? 자, 둘째는 1980년대 이후 확산한 세계화와 국제적인 무역 장벽 및 각종 규제 철폐는 전 세계적인 노동 생산성 증가를 통해 물가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쉽게 설명이 뭡니까? 말이 어렵죠? 예. 쉽게 생각하면 세계화가 탈세계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겁니다. 서로 세계가 도우면서 이렇게 무역 구조를 만들어내고 뭔가 이렇게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에서 탈세계화. 결국엔 어떻게 살자? 나는 나대로 살게. 너희는 너대로 살아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어지면서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지금 공급망을 끊어버리고 지금 막 그 말이 많기는 해요. 그게 뭐 푸틴이 그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걸 가스 관을 터뜨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크게 보는 관점에서는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끊어졌다는 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뭐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완전 난리가 났죠. 올겨울에 우리 경기 김도영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올겨울에 가스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가스 없이 뭐 가스가 없으면 조금 춥게 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음도 추운데 몸까지 추우면 안 돼요. 가스값이 또 오르면 또 그 가스하고 연관된 직업들도 물가 또 오르겠죠. 그러니까 다 이게 너무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넘어가서 두 가지 생각하면 좋아요. 지금 중국의 어떻게 보면 중국의 어떤 그런 공급, 원자재 공급도 무너진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인플레이션 중국의 저임금들. 중국으로 공장을 지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임금이 싸니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면 물건값이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덜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탈세계화, 공급망이 끊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스도 안 나고 석유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수입을 해와가지고 뭔가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지금 또 하나 전기 관련된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원전. 이 전 정부 때 원전을 많이 폐기를 시켰죠. 그런 것 때문에 원전 가동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5년, 10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기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전 정부 때 또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케어, 그 문케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건강보험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 세금부터 해가지고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약 1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말이 됩니까? 110만 원 냅니다. 예. 지금 근데 저 와이프는 빠져 있어요. 사업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네, 따로 냅니다. 미친 거죠. 그것만 올랐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세금 내다 볼 다 본다고요. 전기세, 뭔세, 뭐 세금 내다가 뭐 하다가 도로에 다 깔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세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정책.
아무튼 이런 말을 계속하면 열받으니까 좀 넘어가서. 자,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잦아들더라도 과거의 저물가 구조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울해 보이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경제의 미래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참 그거는 나는 가난하게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잔치가 끝난 세계에서의 유일한 생존법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확보를 위한 처절한 혁신 노력뿐이다. 압도적으로 삼성이 TSMC를 눌러야 돼요. 근데 기술력이 지금 어디가 좋아요? TSMC가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이라는 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약 30% 정도를 수출해내고 있어요. 세금의 40% 정도를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 70%를 삼성, 현대, LG, SK 이런 기업들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들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1970년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도 오일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달러 될 때 외국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때 또 IMF 날 뻔한 걸 정주영 회장님이 사우디로 날아가가지고 그 다리 그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거를 지어가지고 달러를 이렇게 다 벌어오던 그래가지고 국가를 살렸던 어떤 그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뭔가 행동을 한다면 내 개인적인 어떤 이득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런 팀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내 어떤 수입적인 관점이 됐든 시간적인 관점이 됐든 내 미래적인 관점이 됐든 노후의 관점이 됐든 내 건강의 관점이 됐든 나는 유산화라는 회사를 택했다고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유산화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내 직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생계에 무언가 정답이 있거나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 유산화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산화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울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고해야만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의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해내는 사람들이 해내고 정말 리더십 강한 사람들, 정말 잘 살아온 사람들, 인맥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지금 만 8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들어온 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서 좀 어느 정도는 했죠. 조금 아직 햇병아리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아주 강한 어떤 그런 사업에서 비전적인 사업에서 좀 더 유연하게 소비자로 형태로 바꾸는 데는 저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반이라는 시간도 하나의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저는 5년 동안 했었던 사업의 방법을 완전히 틀어야 했었고 그 튼 어떤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처절하게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이거는 사업을 전환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강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선택을 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여러분들 저 한번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질적이고 거리적이고 시간적인 리스크가 많은 한계가 많은 것들은
누구한테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온라인이 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여러분들 소통하면 제가 이원영 사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보는 거랑 둘이서 줌에서 보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다르긴 다르겠지. 그러나 거의 90% 이상은 교류가 될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기능도 또 다른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온라인의 형태로 모든 소통과 사업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준비하고 전환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맨날 찾아가면 다단계 하는 놈이라고 욕 듣고 욕은 하지 않지만 뒤에서 욕 다 하고 왜 모릅니까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고 있고. 그러나 제가 전화되니까 저 앞에서 얘기 안 하죠. 만약에 제가 약한 사람이었으면 니보 내보고 하지 마라 어째라 저째라 뭐 얘기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되지 않는 걸 얘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 소비자들이 가망 소비자들이 자연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만들어내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우리는 또 어떤 상황으로 또 다시 만나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생태계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인스타로 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유산화를 하는 줄은 알아요. 다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의 방법이 유산화가 아니라 그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컨텐츠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조금 더 연결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요즘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형태로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1년 뒤에 혹시 여러분들 1년 뒤에 우리의 일이나 모습들을 상상을 하고 계세요?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들을?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상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 사업을 해 나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 항상 내 상황이나 여건적인 관점으로 그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생계의 기반이고요. 앞으로 내가 나아지는 어떤 부의 기반은 부의 기반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내 상황적인 여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무언가 자꾸 생각을 한다면 절대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인 이유가 한 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부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부에 관련된 생각을 부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모이신 분만은 좀 부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같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힘을 보태야만이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다. 우리가 나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아질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나아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와 같이 하려고 할 것인가? 하루하루 오전에 어젠가 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 내 어떤 그런 부를 꾸며가는 내 개인적인 부를 꾸며가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고 또 그런 것들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 또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상상해 보시고 내 멤버십들이 얼마나 늘어나 있을지 상상해 보시고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참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너무 어두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항상 제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근데 꼭 해드려야 할 얘기라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
힘든 만큼 우리가 힘들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더라고요. 힘들 때, 위기 때 사람들은 잘 뭉친대요. 예, 그래서 힘든 만큼 잘 뭉쳐서 우리가 뭔가 준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별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빠르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